오늘 그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네. 근데 오늘 이제 다 아는 얘기. 네. 워런 버핏 얘기. 또 워런 버핏이냐고 맨날 저 와이스트를 보면은 지들이 버크셔야 막 이러면서 아니, 또 워런 버핏이냐고. 여기서라도 다뤄줘야죠. 딴 데서는 안 다뤄주니까. 딴 데서 안 다뤄요? 워런 버핏 안 다룰걸요? 그래요? 우리만 많이 하는구나. 네, 찐팬들이 있는 곳에서는 네. 그래도 얘기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워런 버핏 관련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요새 많이 나오죠. 그렇죠. 뭐 주주서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또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워런 버핏에 대해 책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워런 버핏에 대해서 우리 다 알아. Y3 구독자 정도 되면은 이제 레벨5가 있지 막 이러실 수 있거든요. 시험 있나요, 시험? 구독 토익 인증 말고 네, 워익 구독 뭐 인증. 해가지고. 구독 인증하려면은 예,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워런 버핏에 대한 조금 다른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저는 약간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워런 버핏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사람을 안 것은 2003년, 4년에 알긴 알았죠. 네네네. 2004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연락 주고 그런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주총회? 네, 주주총회 가서 한 200m. 꽤 그 정도 가깝죠. 여기서 지금 미국까지가 아마 뭐 10만 킬로 정도 되지 않나요? 뭐 한 멀잖아요. 네. 근데 한번 본 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서야 버핏을 조금 알게 됐다라고 느꼈어요. 내가 몰랐던 버핏. 지금까지 근데 제가 버핏 안다고 얘기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아니 그런 사람 많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요? 2023년 11월 현재 김현준은 과거에 내가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찰리 먼거 이 얘기 하고 다닌 게 야 진짜 아무것도 정말 쥐뿔도 모르면서 떠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 자서전 스노우볼을 네. 제가 최근에 읽게 됐습니다. 스노우볼이라는 책. 네. 근데 사실 워런 버핏이 직접 쓴 책은 하나도 없고 없죠. 워런 버핏을 다룬 책은 사실은 뭐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서 미리 좀 알아봤는데 네. 워런 버핏의 스노우볼이라는 책이 네. 지금 절판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네. 그리고 그 개정판 준비하고 있다는 제가 첩보를 준비했습니다. 개정판이라는 게 출판사의 개정판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미국에서? 아니 그 출판사에서. 아쉽네. 한국에 들어왔다. 모르겠네. 누가인지 주어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 개정판 나온다고 해요. 그게 제가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있냐 하면 이 워런 버핏의 스노우볼이 출간된 게 2008년인가 그래요. 예.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너무 부끄러워. 나 안 본 게. 에이, 버핏 다룬 책이 지금 셀 수 없이 많은데. 그건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나만 안 읽고. 근데 자서전만 안 읽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쭉 읽으면서 일단 오늘 말씀드릴 여러 가지 얘기 중에는 워런 버핏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요. 네. 근데 그 책이 쓰인 시점이 그때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얘기가 안 들어있어, 하나도. 그러니까 그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까지 썼던 책이니까. 네. 그러니까 에필로그에 좀 나와요. 글로벌 금융위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저는 사실 워런 버핏이 계속해서 진화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느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워런 버핏이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애플이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대규모로 IT 주식을 투자해 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애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자 나 아마존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라는 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골드만삭스한테 우선주 발행해 주면서 상당히 짭짤한 수익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나왔는데 만약에 개정판이 우리나라 출판사가 그냥 이렇게 표지가리 하는 거 아니고 정말 그 워런 버핏과 앨리슨 슈레더라고 하는 저자가 뒷얘기를 쓴 거라면 저는 당장 구매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한번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좀 광고도 좀 받고. 제가 공짜로 뭐라도 이렇게 추천사라도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영예를 주신다면 그러니까 출판사에도 네가 사람들 다 우리 섭외해 놨는데 왜 저 김현주 대표가 좀 이렇게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는 너무 유명하거나 뭐 이렇게 돈이 많지 않더라도 좀 써주는 것도 이렇게 니치 마켓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죠. 거기에 리스트에 올라갈 만한 분입니다.
김현진 대표님은. 저는 되게 오늘 와이스트릿에서 네네네. 갑자기 개정판 직전에 예. 여러분들 저는 몰랐어요. 몰랐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제가 스노우볼을 다뤄주잖아요. 아, 그쵸. 그럼 출판사 입장에서 사실 좋아할 겁니다. 와이스트릿 곱하기 더 퍼블릭 곱하기 스노우볼 해가지고 뭐 해볼 만하죠.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네. 연락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여기 딱 세워놓으시면. 아, 그럼요. 연락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노우볼을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스노우볼에서 예. 앞뒤로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노우볼이 2권이거든요. 1권이 한 900페이지 정도 되고 아, 그렇게 두꺼운 책이었어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2권이 한 7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야. 근데 이게 그 자서전, 네, 자서전. 전기 같은 거라. 네. 그럼 그 후로 거의 한 15년 더 살고 15년 맞나? 예. 네, 오래됐죠. 그 그러면 15년. 다음번에 페이지가 더 두꺼워지. 그래야 되죠, 사실. 그러면 너무 근데 이거를 노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한국어로 번역했으니까 아니겠다. 2권이 200페이지 짧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더 길어져도 됩니다. 아, 그러네. 900, 900으로 가도 되거든요. 야, 대단하다. 근데 이게 1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워런 버핏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할아버지 얘기부터 나와요. 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워런 버핏 아기 때부터 쭉 해서 한 3, 40대 정도까지 워런 버핏이 1권에 나오고요. 네. 2권은 이제 40대부터 한 80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권에서는 제가 한마디로 느낀 점은 뭐냐면은 동질감이에요. 동질감? 네. 워런 버핏도 나와 비슷한 점이 있고 일반 투자자와 비슷한 점이 참 있구나. 아, 지금 완전 넘사벽인데. 지금 넘사벽이죠. 지금은 거의 그냥 차원이 다른 네. 분인데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네. 젊은 시절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이따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2권에는 네. 이 넘사벽을 느끼게 되죠. 아, 그때부터는. 1권까지는 야, 이거 참 딴 사람들이 얘기한 버핏이랑 버핏이 직접 얘기하는 버핏이랑 다르구나. 그래서 나랑 참 비교해볼 만한 점도 있네라고 생각했다가 이 사람이 이 스노우볼이라는 게 작은 눈덩이를 뭉쳐서 언덕에 쭉 굴리면 막 커진다는 거죠. 네. 복리로 커진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뭐랄까 그 통찰력, 인사이트 이런 것도 복리로 이렇게 커지더라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워런 버핏의 대부분의 부는 뭐 80대 이후에 생겼다. 60세.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식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2권부터는 이 사람이 우리가 알 법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아하. 시즈캔디, 가이코, 뭐 코카콜라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 이 사람이 뭔가 습득하는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의 우상은 벤저민 그레임이고 네. 나는 그냥 탐욕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 욕심 엄청 많아요. 네. 근데 2권에 가기 시작하면서는 찰리 먼거 만나고 치즈캔디 투자하고 네네네. 플로트라는 개념을 생각해내고 그러고서는 나중에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것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일을 발생하는데 그런 변곡점들이 어느 순간 딱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하나의 일을 겪고 투자를 하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교훈을 얻는 속도가 주식 하나마다 이만큼씩 얻어버려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이 두뇌 자체가 다르구나 해서 아 그래. 제가 워런 버핏을 알게 된 게 2004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04년이라고 하는 거는 버핏이 30년생이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1930년. 네, 그렇죠. 1930년. 그러니까 이미 70대. 네. 이고 세계 2위 부자일 때 제가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때에 이미 넘사벽, 주식의 신, 뭐 오마의 현인 다 얻은 상태였던 건데 그게 여기 꼭지점이라고 하면 이 스노우볼 안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내가 아는 버핏과 알던 버핏과 이 스노우볼 안에 버핏이 다르구나. 내가 이걸 왜 지금 봤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이 책의 첫 장에 그 IT 버블 때 얘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미나, 대박람회 이런 거에서 버핏이 참석을 했다가 뭐 연설하는 장면을 시작하고 다시 아기 때로 돌아가면서 이제 책이 시작이 되는데 첫 장을 딱 펼치는 순간 와 그런 거 있죠. 내가 마치 그 연극 속에 들어간 느낌. 그 버핏의 삶 속으로. 이 앨리슨 슈레더라는 사람이 책을 또 기깔나게 썼어요. 이 버핏이라는 컨텐츠도 좋지만 단 한 장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쑥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 그래서 아주 몰입해서 이 1700페이지 정도 읽는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던 2주간이었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누구나 한 살 때는 거의 버핏하고 비슷했을 거고 한 10살 때까지도 버핏의 삶과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때부터 달라지죠. 아,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때부터 일종의 알바. 그리고 알바와 사업의 중간쯤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죠. 그러니까 10대 초반부터 네. 뭐 주식도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막 사업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주식 시작하고요. 예. 그다음에 빈병 갖다 팔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주스 만들어서 팔고요. 그다음에 핀볼 기계. 이게 되게 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버핏이 크게 이제 나이 한 20대까지도 했던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핀볼 기계인데 핀볼 기계를 사와요. 예를 들면 한 100만 원에 사와. 네. 그다음에 주변 이제 구멍가게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놓게 하는 거예요. 네? 놔준다고. 내가 가서 영업을 가는 거예요. 와이스트리트에 와가지고 사무실 저기 빈 공간 있는데 내가 핀볼기계 하나 놔도 될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그러겠죠. 뭔데요? 내가 내 사무실에 왜 놓습니까? 그러면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다 돈 넣고 할 텐데 그거를 반반 합시다. 나랑 반 갈라 먹읍시다. 네. 그 사업이 되게 커집니다. 한 10몇 군데 공급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골프 하면 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공을 저같이 골프 못 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로스트볼이라고 해서 주워서 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새 공은 아깝고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잠수부들이 주워다가 닦아서 이렇게 팔잖아요. 그것도 산업이잖아요. 네네. 그걸 버핏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어릴 때. 네, 어릴 때 10대, 20대. 우리는 끼케야 그냥 10대 후반에 어디 아르바이트를 소속된 곳에 가서 매뉴얼대로 일하는 정도 한 사람인 거고 아예 달라. 일단은 사람 자체가 네. 다르다. 근데 일단은 그 초반에는 조금이라도 동질감이라도 느낄 수는 있는. 그러다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 동질감이 버핏이 사업을 못한다, 투자를 못한다, 또는 뭐 멍청하다 이런 동질감이 아니고요. 어떤 동질감이냐면 이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한 사람. 돈을 사랑하는. 우리는 현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나는 돈 없어도 돼. 장기 투자하면 뭐 이렇게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실제 지금의 버핏은 이때는 돈 벌기 위해서 가진 일을 다 하고 내가 너보다 돈 많이 벌 거야. 더 빨리 벌 거야. 이 욕심이 또 엄청나고요. 그거를 또 블러핑도 많이 해요. 사실은. 야, 요거 산다. 내가 사면 주가 오르는 거 알지? 막 이런 행동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똑똑은 했지만 예를 들면 저와의 동질감은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방송도 나가죠. 책도 쓰죠. 뭐 강의도 하죠. 알지도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쥐뿔도 없는 주제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 사람도 가진 일을 다 했구나. 어릴 때는. 진짜 돈을 사랑한. 네. 욕심도 많았던. 욕심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는 그 김경필 그 머니 트레이너 분한테 배운 건데 진짜로 돈을 사랑하면은 돈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을 갖고 있고 싶지. 돈을 미워하기 때문에 쓰는 거라고. 그래서 돈을 정말 사랑하면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 얘기 듣고 진짜 뒤통수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돈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따져보면 버핏이 딱 그거네요. 돈을 사랑하니까 그냥 오래된 차 타고 햄버거만 먹고 뭐 돈 안 쓰고. 그것도 아니에요. 돈을 잘 써요? 잘 써요. 엄청 씁니다. 그래서 뭔가 몰랐던 버핏이 보이는. 지금은 버핏이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오래된 차를 타고, 그러니까 옛날에 산 집을 가지고, 일어나서 오래된 차를 타고,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하나 산 다음에 탭댄스를 추면서 회사로 들어간다. 나는 기업 분석만 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사람 파티 이런 데도 많이 갔고요. 젊을 때는 골프 엄청 치고요. 그리고 곳곳에 별장도 있고요. 그냥 자기 집에 그냥 오래 거주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용기도 다 있고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돈을 좋아한다는 거 어디서 나오냐면 그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파티하고 하는 게. 그것보다 주식 찾는 게 더 재밌는 건 사실이야.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골프도 못 치고 또는 옛날에는 아까 제가 돈 욕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그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종의 두 번째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워싱턴 포스트
예. K 여사를 좋아하게 돼요. 그 미망인이거든요. 영화에도 나오고. 근데 그분이랑 뭐 정말 사랑을 했는데 이성적인 사랑 그렇게까지는 나오진 않는데 그냥 넘겨 짐작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감정이 꽤 있었던 관계 같아요. 근데 이 K 여사는 말하자면 정관계의 이거잖아요. 저는 누군지도 이름도 모르지만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그건 뭐 총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장인가요? 총수 아니다 뭐라 그러지? 회장인가? 발행인? 뭐 하여튼 그 있잖아요. 방씨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느낌상. 이 K 여사는. 네. 그 사람이 얼마나 친구가 많고 파티가 많았겠어요. 그 워싱턴에 엄청 쫓아다녀요. 오마마에 있었던 게 절대 아니고. 근데 갔는데 나는 거기 앉아있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뭐 기업 총수랑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이 여자 때문에 따라다니긴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맞더라.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형이 다 해봤는데 네. 비싼 차 다 타보고 맞아. 슈퍼카도 타보고 맞아. 전용기도 타보고 파티 다녀보고 했는데 주식이 짱이야. 다 해보면 재미없더라. 그냥 주식이 제일 재밌어. 맞아. 그냥 그런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모습이 옛날에 뭐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워런 버핏 사무실에는 컴퓨터도 없고 뭐 신문이나 보고 막 이렇게 네. 종이로 된 거 좋아하고 네네. 되게 한적하고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많이 떠올리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뭔가 깨지는 게 있나요? 그게 첫 장면인데요. 이 스노우볼의 첫 장면.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거. 첫 장면이기도 하는데 이 정도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우리 그 노마드 투자 서한 본 적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 블룸버그를 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쪼그려 앉게 어디 구석에 놔뒀다고 이런 얘기도 책에 써 있거든요. 근데 워런 버핏은 사무실에 딱 입장했어요. 그럼 대표님은 뭐 하세요? 오늘 출근했어. 컴퓨터부터 켜줘. 컴퓨터. 바로. 전원부터부터 켜고, 뭐, 메신저, HTS, 그 다음에 뭐, 웹 브라우저도 두 종류 쓰고, 거기도 탭 여러 개 띄워놓고, 뭐. 그러면 일단 아니죠. 컴퓨터를 켜시는. 네. 그리고 컴퓨터를 앉아서 뭔가 작업하시는 게 첫 번째 시거든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워런 버핏이 입장하자마자 하는 건 뭐냐. 리모컨을 들어가지고, TV를 켭니다. 네. TV를 켜서, CNBC를 켜요. CNBC? 네. 경제방송.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방송 기자이자 아나운서 출신이시고, 저는 좀 죄송하지만 경제방송 안 봅니다. 안 보고 경제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이 단편적인 뉴스들이 그렇죠. 나한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생각하는 편도 있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 당연히 그런 거 안 보고 극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켜고 하루 종일 본답니다, 그걸.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경, 뭐 MTN, 그쵸? 매경 이거를 경제방송 하루 종일 본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특징주 뭔지 맞아요. 급등주 뉴스 뭐 나오는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전문가가 나와서 뭐 얘기하는 건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소리를 끈답니다. 소리를 끄는데 그 밑에 띠자막이라고 하나요? 그 뭐 돌아가는 게 특징주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뉴스도 나오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또는 자본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일을 하다가도 그러면서 신문을 주로 보는데 하루 종일 좀 보다가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이렇게 가끔 보듯이. 그러면 뭐 지나갔네?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이 어땠네? 오늘 뭐 코스피가 뭐 사이드카 걸렸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얻고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용도로 쓴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밖에 나가서 워렌 버핏이 경제방송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전자공시 보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공시를 봐라. 그래서 보고서 보고, 사업 보고서 읽어야 되고, 막. 근데 버핏은 그때 계속 뉴스 보고 있어. 네. 시작부터 끝까지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버핏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변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그 수만 명 앞에서. 그것도 주주총회 할 때마다 마이크 잡고. 말 잘하죠. 그렇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근데 버핏이 무슨 스피치 학원도 다녔어요? 네. 그게 그 책에 나와요? 이것도 참 웃기죠. 돈 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돈 주고. 이 사람이 여자친구를 사귀는 걸 되게 어려워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건 약간 이제 돈 생기기 전에. 네네네. 돈 생기고 난 다음에는 돈밖에 몰랐고. 그때는 결혼 어떻게 잘 해가지고, 뭐, 지금 뭐 사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말하자면 한 7, 80년 동안 연애를 할 수 있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했을 때, 부인이 3명 정도 있었던 거예요. 실제는 2명이지만, 그러면 한 20, 30년에 1명 바뀐 거니까, 그렇게 뭐 바람둥이는 아닙니다. 근데 그 전에,
어릴 때 학생 때 여자친구를 너무 사귀고 싶은 마음은 남성으로서 가득했는데 예. 말주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말도 떠듬고 이랬대요. 근데 대부분 그 나이 또래 남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수줍고 그쵸, 처음 깎아머리하고 돌아다니고 네. 막 이렇게. 예.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이제 극복을 하려고 이 스피치 학원, 화술 학원에 다니거든요. 돈 내고. 근데 아나운서가 되려고 그러면 그거 약간 다녀야 되는 기본 그쵸, 그런 그쵸, 거 있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정도여야 되는데 네. 저같이 일반인인데 나 말을 좀 잘하고 싶어 하고 학원 다닌다는 건 사실 드문 일이잖아요. 그쵸. 예. 그 학원까지 다니고 나서 지금은 달변가가 된 거고요. 처음부터 그랬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동질 가면 얻을 수 있죠, 여기에서도. 네. 근데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이 다니는 학원이 참 재밌는 거예요, 학원. 학원이요? 학원이 무슨 학원이냐? 데일 카네기의 학원이에요, 화술학원. 그 뭐지 인간관계인가? 네. 그 엄청난 베스트셀러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 바이블을 쓴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뭐 다가갈 수도 없을 만한 사람이 예. 옛날에 그 화술 학원을 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랄까 뭐 이금희 아나운서의 무슨 화술 학원이랄까 그런 데를 가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 레전드가 되기 둘 다 레전드가 되기 전이야. 데일 카네기와 워런 버핏이 학원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나가지고 이 화술을 가르치고 배우고 학원비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야, 정말 이게 몇십 년 전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거요? 이게 거의 1950년이니까 한 70년 전이죠. 20대니까. 근데 버핏이 이거 뭐 직업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연도 꽤 많이 했어요? 이게 또 저한테 참 동질감을 주는 내용인데 네네네. 제가 이제 외부 강연을 몇 개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 외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흉 아닌 흉, 핀잔 아닌 핀잔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너는 펀드 매니저냐, 네가 뭐 전문 강사냐. 너 지금 주식 안 하고 뭐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마음으로는 내가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집중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시간이 아주 하루 종일 주식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투자의 올바른 방법을 외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눅 들 때가 있잖아요. 뭐 장세도 안 좋은데 뭐 강의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그런데 이 워런 버핏이 어릴 때 이 자기가 있는 그 오마하 대학교 자기 사는 동네 거기에서 일종의 방과 후 교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특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서 주식 강의를 하고 다녀요. 아, 지역의 오마하 대학교에서. 네. 이거 어릴 때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학생에서 이제 주식 중개인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브로커. 예. 그 브로커를 몇 년 해요. 그러다가 이 본격적으로 투자자가 되게 되는데 그 브로커를 할 때니까 아직 그렇게 투자자로서는 성숙하지 않을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현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였을 수 있다고. 근데 가가지고 주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강의를 계속 하는데 이런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것까지 합니다. 저랑 좀 다른 점. 네. 저는 제가 강의하러 가서 네네네. 대표님 주식 이거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럼 얘기 안 합니다. 모르죠. 직접 분석하세요. 분석하는 방법은 이래요. 또는 뭐 추천해 줄 거 없어요 라고 하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버핏은 네. 예를 들면 학생이 버핏 선생님 저 주식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파시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로 갈아타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적극 추천하면서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브로커 신분으로 아니면 그 전에? 브로커 신분으로. 브로커인데 이제 저녁에 하는 거예요. 하기자 이제 브로커면 이제 여러분들 뭐 이게 어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증권사 이렇게 영업 파트. 그렇죠. 영업 파트니까 사실 영업직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떠올리는 그런 버핏보다는 당시에는 막 적극적으로 네. 그런 종목 왜 샀냐고. 그러니까요. 이 주식 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강의이기도 했지만 주식 중개인으로서의 일단 영업 활동이에요. 홍보 활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주주총회 버핏 주총회 가가지고 회장님 주식 하나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시즈 캔디 같이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강연도 많이 다녔고. 지금이었으면 저희 YG 클럽에 좀 섭외 좀 했을 텐데. 그럼요. 무조건 오는 사람이죠. Y스트리트 출연하고 거기서 강의하고 네. 그다음에 추천까지.
일관화 공정으로. 그게 50년대? 네. 60년대? 50년대? 어우, 너무 옛날 분이고. 한 60년대 정도 되죠. 그때쯤이면 섭외할 수 있었는데. 네. 과거로 돌아가면.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또 발굴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발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사실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 아니에요. 네. 나 주식한다. 네. 이런 주식 사라. 네.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그럼요. 추천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개인에서 투자자로 거듭나는 그 시기쯤에는 네. 이것도 약간 레전드인데 자기 친구들이 네.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대표님이랑 저랑 친구인데 나이는 다릅니다만은 네. 이제 친구인데 주식을 서로 얘기할 수 있죠. 네. 대표님 그쵸. 이거 사세요. 이거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버핏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월터 슐로스, 하워드 브라운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각자 한 분야에 완전 탑이 된 그 투자 회사의 다 오너들, 명예회장들인 사람들이랑 그냥 친구였던 거예요. 여의도 친구들처럼. 그러니까 뭔가 스터디 모임 하듯이. 네. 주식 스터디를 했는데 거기 주식 스터디에 뭐 예를 들면은 이채원, 강방천, 뭐 허남권, 최준철 이런 사람들끼리 그냥 짜장면 먹으면서 야 삼성전자 사야 되냐 하는 세대였던 거야 이 사람은. 젊었을 때. 근데 그 사람들끼리 보면은 저희도 주식 스터디 저는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 많이 했었고 여의도 사람들 그런 모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가장 이 인기 없는 사람, 그 스터디에서 결국에 쫓겨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욕 엄청 먹잖아요. 자기가 사놓고 이제 세일즈하고. 맞아요. 오래 못 나중에 가요. 설거지 시키고. 오래 못 가. 그렇잖아요. 예. 근데 버핏은 대놓고 추천을 합니다. 일단 지금 친구들한테. 월터 실로스한테. 월터 실로스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너 주식 이거 아냐? 그럼 뭔데? 그러면 근데 버핏이 똑똑한 건 서로 다 아니까 추천을 받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추천할 때 버핏만 다르게 한 행동은 뭐냐면 버핏은 야 이거 샀어? 나한테 그럼 돈 좀 내. 대놓고. 돈을 왜 달라? 나 때문에 먹었지? 나한테 돈 내. 돈을 달라고요?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내가 너한테 이 종목 추천해줬으니까 나한테 수수료 내라? 네. 지금의 버핏이면 상상이 안 가잖아요. 월터 실로스한테.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목적을 달성하면 근데 이게 버핏이 쓴 게 아니라 앨리슨 슈레더라고 하는 이제 전문 애널리스트 작가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곳곳에 사람들 다 인터뷰했을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을.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야 있잖아 앨리슨 그때 버핏 있잖아. 야 진짜 장난 아니었어. 뭐 하면은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수수료 내라 그러지. 내가 안 산다고 하면 계속 설명해가지고 귀찮게 하고 결국 사게 만들지. 그리고 그런 것도 했어요. 버핏이 어떤 주식을 사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최대주주 되는 걸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 무슨 플로트니 내가 뭐 기업의 경영을 하니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내가 짱 먹고 싶은 거야. 이 주식 내가 제일 먼저 발굴해서 막 이런 거 좀 깃발 꽂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어. 여의도에서 막 이런 거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꽂고 주변에 추천을 하잖아요. 그럼 안 사면 또 뭐라 그래? 혼내. 야, 너 이거 좋은 거 왜 모르냐? 너 센본맨 몰라? 이거 좀 사라고. 그래서 사잖아요? 그럼 야, 뭐 어찌 수수료 내놔. 그러다가 뽀찌. 뽀찌 내놔. 뽀찌라는 단어를 정확한 내가 용어는 뽀찌입니다. 아나운서한테 전문 용어입니다. 네. 이거 뽀찌를 받고 근데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주식을 뺏어요. 예? 야, 이거 나 주라. 내가 이거 다 사고 싶은데, 슐로스야. 너 이거 나 때문에 10% 사서 좀 먹었잖아. 그러니까 엑시트를 시켜주고 본인은 지분율을 높이려는. 네네네. 나한테 내놔. 일단 전 또 이제 강도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비싸게 안 사줍니다. 아니 시가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에 추천을 했잖아요, 버핏이. 네네네. 근데 15,000원이 됐어요. 그럼 너 5,000원 벌었잖아. 수수료 1,000원 내. 하고 한 13,000원에 사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부자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럼 또 줘요. 일종의 이렇게 할인해서 할인해서 것처럼. 그래, 야, 너 다 먹어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 근데 버핏은 항상 그 욕심이 너무 강력해서 되게 무서울 정도로 나 안 줄 거야? 나 달라고. 내가 추천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했다고 해요. 소시오패스인데 여러분, 요즘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희 요즘에 막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이런 거 많이 막 배웠거든요. 네네. 그럼 버핏이 인자하고 푸근하고
전혀 아니에요. 여유롭 이런 거 아니고. 전혀. 그러니까 이게 약간 30대 때. 이게 이제 30에서 40 가고 있는 거죠. 때. 네네. 그래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 뭐 다들 잘 되셨네요. 잘 됐죠. 버핏이 제일 잘 됐을 뿐이죠. 네.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 PIC라고 하는 모임 있지 않습니까? 아, 있죠. 남산 주성님, 있죠. 그다음에 김철광, 있죠. 그 바람의 숲님 네. 뭐 이런 분들이 있는 어마어마한 그분들도 그 뭐더라 파트타임 인베스터스 클럽 뭐 이런 거였잖아요. 직장인 부업 투자자. 저 그 약자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그 리조트 이름인 줄 알았는데 PIC가 파트타임 인베스터스 모임 뭐 이런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올타임이잖아. 거의 올타임이죠. 얼마 전에 그 형님들 저희 짜장면 드신다고 그래서 한번 섭외하러 쫓아갔었는데 네. 역시 짜장면 먹으면서 너 뭐 샀냐? 여의도에 약간 그게 국룰이 있죠. 여러분들 왜 짜장면집을 가냐면 이 구독자분들 모르실까봐 여의도 짜장면집은 룸이 많잖아요. 룸. 그렇죠. 룸이 방에서. 많고 어디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서 막 요리를 많이 시키는 코스를 해야지 방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냥 웬만큼 하면 방 다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이제 스터디를 보통 짜장면집에서 합니다. 그래서 빼갈 먹고 소주 마시면서 맞아요. 종목 얘기하고. 이거 좋아하실 것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슈퍼개미 엄청난 자산가 회장님도 이렇게 되신 거고 네. 또 지금 이제 그걸 꿈꾸면서 그렇게 막 스터디 뭐 이제 조직하셔서 모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저희 YG 클럽으로 클럽에도. 오십시오. YG 클럽이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 회의실도 내드립니다. 공짜로요? 예. 그럼요. 공짜나 이거 저희 YG 클럽 멤버십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포함되어 있는 거네. 짜장면 안 먹어도. 이렇게 장사합니다. 그런데 불러주세요. 짜장면 시켜드릴게요. 예? 그런데 불러주세요. 진짜로? YG 클럽에 스터디가 있다면서요. 네네네. 스터디에 뭐 제가 매번 나가서 스터디를 할 수는 없지만 특강. 가서 뭐 강의도 아니고 뭐 잘하시는 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네네네네. 그러면 그냥 일종의 원포인트 랜슨? 오케이 섭외 네. 적어놔요. 그런 거 하면 저도 좋죠. 오케이 섭외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섭외는. 네, 사업을 잘 하십니다. 네. 다시 버핏으로 돌아가서. 네. 근데 버핏이 결국에는 이제 개인 투자하고 뭐 브로커도 하다가 네. 전문적으로 버크셔에서 인수하기 전에 네네. 투자 조합을 먼저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뭐 지인들 돈도 좀 많이 들어갔다고 거의 하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죠.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몰랐던 건 뭐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이고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진 또는 그 자회사들이 가진 돈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고요. 그 전에 버핏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버핏 파트너십은 일종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제가 아는 헤지펀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돈을 넣고 어느 정도 수익률이 되면은 성과 수수료를 받고 네. 하는 게 버핏 파트너십. 그 전 단계가 하나 더 있다는 걸 잘 몰랐던 거예요. 이 버핏 파트너십이 되기 전에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파트너십 회사를 여러 개 만들거든요. 이게 투자 조합이라는 뜻인데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친구를 하다가 정말 친해졌어요. 근데 대표님이 Y스트릿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네네. YG 클럽이 대박 나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러고 싶네요. 그렇죠? 예. IPO 막 하고. 그래서 여유자금이 생긴 거야. 그러면 버핏이 찾아가가지고, 대호야, 너 요새 돈 많이 벌었잖아. 나한테 돈 좀 맡겨봐. 나 주식 잘하잖아. 이런 얘기를 여러 명한테 하면서 돌아다녀요. 브로커가 중개인이 끝난 다음에. 근데 그때는 사실 이 사람이 전문적인 이런 금융투자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마치 계약을 맺는 거예요, 다. 법의 테두리에 안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는 사람마다 돈 많다고 하면 다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11개까지인가 늘어나요, 펀드가. 와, 일종의 조합이. 네. 그래서 이 사람 조합, 뭐 이데오 패밀리 조합, 그래서 Y 패밀리 조합, 뭐 더 퍼블릭 조합 이런 거 쭉쭉 만들어서 관리를 하다가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로 합친 게 버핏 파트너십. 야, 나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투자업 할 거야. 1대1로 하는 거 안 하고 돈 맡기고 싶은 사람 다 찾아와. 한 게 버핏 파트너십. 일종의 헤지펀드, 네, 사모펀드처럼. 그렇게 가고 그걸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게 된 다음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로 넘어간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는 방직 회사였고 네. 그걸 인수해서 뭐 투자회사로 서서히 이제 변모를 시켜갔는데 네. 거기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니까. 근데 나중에 될 때까지 결국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 법인의 자산을 통해서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 모든 투자 자산을 그쪽 일원화 시켜버렸고. 그렇죠. 근데 그게 버핏이 원래 디자인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 플로트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네. 여러분들 이제 플로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뭐 둥둥 뜨다 이런 뜻이거든요. FLOAT. 맞아요. 플롯. 네. 그 플로트를 이 사람은 회사 안에 남아있는 둥둥 떠있는 나머지 돈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플로트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버크셔의 한 축이고요. 네. 또 하나의 축은 뭐냐 하면은 이 내 회사인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내 돈도 있고 버크셔도 있잖아요. 네. 저도 제 개인 김현준 증권 계좌가 있을 거고 더퍼블릭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의 계좌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로만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이게 플로트로 투자를 하게 된 거는 버핏 파트너십을 하고 나서 버크셔는 인수는 했어요. 네. 인수는 했는데 아직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버크셔는 그냥 직물 방직회사, 그다음에 버핏 파트너십 운영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버핏 파트너십을 통해서 뭐를 투자를 했었냐 하면은 네. 이 블루칩 스탬프라는 회사를 투자를 하게 돼요. 이때는 이제 먼 거랑 만났을 때입니다. 네. 촬영한 거. 네. 블루칩 스탬프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일종의 기업용 쿠폰을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와이스트릿이 뭔가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누구누구한테 이벤트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돼서 당첨되신 분들은 무슨 여의도 뭐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이 당첨됐을 때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 그냥 먹으려면 네. 와이스트릿이 돈을 먼저 내놔야 되잖아요. 결제해놔야죠. 네. 그 성결제 해놓듯이 그거를 다 모아놓은 게 블루칩 스탬프인 거예요. 여의도의 많은 음식점들을 다 내가 관리를 해줄 테니 나한테 돈을 먼저 내. 그럼 기업들 결제해놓으면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사람들이 먹으면 돈 줄게.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던 거거든요. 요즘 그뭐 식권대장인가 맞아요. 뭐 그런 비슷한 비즈니스네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블루칩 스탬프는 망했어요, 회사가. 그래서 버핏이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이게 직접적으로 회사들이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였는데 뭔가 플랫폼이라고 착각했다라고 인정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기업이 결제를 해놓고 당첨된 소비자가 쓰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 남는 시간 동안 블루칩 스탬프 안에는 현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야겠다. 이 돈에 놀잖아. 중간에 당장 어딘가에 쓰임이 없는 그런 중간에 동동 떠 있는 돈. 네. 그게 플로트의 네. 개념. 그래서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버핏과 멍거가 가장 많이 갖고 있던 회사가 블루칩 스탬프예요. 그게 네. 버크셔가 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그 플로트를 가지고 시즈 캔디도 사고 뭐도 사고 해보니까 이게 개꿀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데 네. 회사 안에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니까 이거 개꿀이네. 근데 또 재밌는 게 버핏이 그럼 왜 돈이 없었을까? 네. 자꾸 최대 주주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버핏 파트너십, 블루칩 스탬프,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주식들을 자꾸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수중엔 현금이 없었어요. 버핏이 한 40대까지는 그렇게 큰 자산가였지만 내가 현금 흐름이 내 거에 많지는 않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지분 가치. 네, 다 회사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하고 싶고 좋은 기업은 많이 보이는데 이게 안 되니까 블루칩 스탬프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개꿀 하고 나서 플로트라는 개념이구나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이코도 인수하고 제너럴리도 인수하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이 보험회사로 바꾸면서 이 보험회사는 플로트를 이용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사고나 질병 때문에 보험금을 타가는 시간이 블루칩 스탬프보다 훨씬 긴 거야. 안정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험을 보고 플로트를 생각해낸 게 아니고 네.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주가 빠져가지고 참 주식 사고 싶은데 예수금이 없어 나만 없어?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계기 때문에 플로트를 생각해낸 케이스가 되고 아까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 주식을 사게 된 계기는 그럼 블루칩 스탬프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증권거래위원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감독원한테 크게 한번 혼납니다. 야, 너 이거 네 돈 아니지? 회사 돈 갖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손자 회사도 만들고 증손자 회사도 만들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빼먹으려는 거 아니야? 한 거예요. 그렇죠. 감독 당국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보겠죠. 그렇죠. 복잡한 구조를 일단 싫어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투자했던 사람이 없었을 거고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버핏은 잘못한 게 없었지만 이거 얘네들이 나를 이거 조지면 이거 털어서 먼지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그쵸. 무섭다. 감독은 무섭다 해가지고 금감원이 한번 털면 다 나오죠, 뭐든지. 그래서 안 되겠다 네네. 해서 하나로 합친 게 그게 버크셔.
합친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기업을 버크셔는 모두 다 인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지분 투자 조금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역시 버핏은 좋은 기업을 경영자까지 인수해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증권거래위원회 때문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버크셔를 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쭈쭈 하고 있는데 이제 손자회사, 증손회사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잘하고 있었어. 근데 자기가 돈이 많아진 거예요. 버크셔가 자꾸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 사게 되면 소문나고 주가 오르고 판다 그러면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그런 제도가 있대요.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공시를 좀 유예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협상할 수가 있대요. 거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그 뭐라고 됩니까? 투자 보고서를 네. 내야 되는데 네. 그 안에 새로 산 종목들은 좀 요거는 불러 처리해 주세요. 네네. 블라인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증권거래위원회가 그거를 안 돼. 너 이제 다 공개해. 너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비밀 유지 이런 거 없고 네. 다 그냥 실명으로 다 네. 깔 거야. 너 이거는. 돈도 많고 이제 거물인데 안 돼 한 거예요. 네. 그 버핏이 이거 공개되면은 나는 상장 주식 매매하기 힘들겠는데 그때부터 기업을 전체 인수하는 전략으로 바뀐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버핏이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급격히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은 아니야. 처음부터 다 꿰뚫고 난 버크셔 해서웨이를 해가지고 플로트를 이용해서 모든 기업을 인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네.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뭔가 한번 이슈가 딱 터지면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은 막 오들오들 떨고 어떡하지? 뭐 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퀀텀 점프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사실 그 위대한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잘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좋은 스토리도 막 끼워 맞추고 그거 네. 자체도 저 사람이 저거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막 이렇게 받아들이게 네네. 되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거 아니더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금융당국의 지도하에 네. 예, 지금의 모습이 이제 갖춰진 건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독당국이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건전성 관리. 그렇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또 하나가 워런 버핏이 레버리지도 많이 썼어요? 이것도 진짜 깜짝 놀랍니다.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는 운전할 때 이 핸들에다가 칼을 꽂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괜찮다. 하지만 혹시 사고가 나면 내가 죽게 된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거를 철석같이 믿었고 네. 어떻게 정도 판단을 했냐. 버핏은 플로트가 있으니까 예. 보험사의 돈을 결국엔 남의 돈인데 부채인데 그걸로 이용해서 투자를 하니까 자기는 그 정도 레버리지 쓰는구나라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이 22살에 예. 22살에 우리로 말하자면 주식 담보 대출을 일으켜서 내가 부자가 빨리 되려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빚을 내게 되고요. 예.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 이 버핏의 단짝 찰리 먼거 부회장 있잖아요. 네. 이 사람도 욕심이 장난 아니거든요. 버핏은 어떤 욕심이 있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통제하고 싶은 거, 네. 내가 제일 잘나고 싶은 거 이런 욕심이 좀 크다면 네. 먼거는 또 지기 싫어하는 게 엄청 있어요. 원래 찰리 먼거가 절대 질투를 하지 말라고 질투는 미친 짓이고 그런 인간은 얘기 제일 했어요? 불행하게 찰리 먼거 항상 그러잖아. 형이 해봤거든. 남과 비교하지 마. 형이 그 형님들 다 자기 해본 거였어요? 레버리지도 해보고 네. 질투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질투가 엄청 많아요. 먼거는 내가 이 사람을 꼭 이겨버려야 돼. 나 이 사람보다 돈 많이 벌어야 돼. 하기사 욕심 없이 그 정도로 성공했겠습니까마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먼거 레버리지 얘기하고 나서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참 놀라운 게 그래도 먼거도 이제 깨달은 것 같아. 질투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저는 어디서 왔을 것 같냐면 버핏과 먼거가 그때 버핏이 한 30대, 40대 그리고 먼거가 40, 50대 때 이제 같이 만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먼거는 사실 돈이 별로 없어요. 3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버핏은 100조가 넘거든요. 아유, 먼거 형, 뭐 했어? 그 나이 먹도록 3조밖에 없고.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솔직히. 내가 나이도 형이야. 나이도 6살 형이고, 많죠, 6살. 투자도 나 할 만큼 했어. 나는 변호사야. 근데 돈이 얘가 50배가 많아. 걔랑 평생 일하고 싶냐고. 그러니까 질투가 없어진 거야. 얘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게
불가능해진.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 자체가 있다가도 그냥 증발해버린 거네요. 네.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야, 안 그러면 얘랑 이제 같이 일 못하고 얘가 가장 똑똑한데 근데 먼 거는 어느 정도로 레버리지를 썼냐면 이 사람이 30대에 레버리지를 쓰게 되는데 버핏을 만나고 나서 먼 거가 영향을 준 건 퀄리티 투자. 야, 너 그레이엄 제자지? 맨날 담배꽁초식 투자만 하잖아. 그렇게 하면 큰 돈 못 번다? 해서 막 가르쳐줘요. 그래서 시즈 캔디도 사게 된 거고 블루칩 스탬프도 그래서 사게 된 거고 결국에는 버핏이 크게 성공하는데 뭔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렇죠. 버핏은 뭔가한테 무슨 영향을 줬냐면 형, 변호사 좀 그만해. 그거 뭐 하냐 그거? 그거 뭐 몸으로 맨날 시간 써서 그 돈 돼요 형? 투자하라고 투자. 형 투자 잘하잖아. 얼마나 버냐고. 네. 그래서 먼거가 되게 오래 망설이거든요. 거의 한 5년에 10년 망설인 것 같아요.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이제 투자회사를 차리게 돼요. 그 차렸을 때 내가 버핏 맛을 들었으면 내가 빨리 부자가 됐을 텐데 짜증나네.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회사를 차리자마자 대출을 더블업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10억 있었으면 10억을 바로 빌려버려요. 와. 근데 거기에서 하나의 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걸요? 먼거가 투자회사를 차리자마자 빚을 많이 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건 이제 버핏보다 잘해야지 하는 건 제 뇌피셜이고 실제로 스노우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먼거가 친구랑 내기를 합니다. 찰리 먼거가? 네, 자기 친구, 버핏 말고 다른 친구랑. 무슨 내기를? 1년 동안 누가 수익률 높게 하는 걸 내기를 걸어. 수익률 내기? 그냥 하여튼 그 형님들 다 해봤네. 다 해봤습니다. 내기 걸자마자 은행부터 찾아갑니다. 레버리지로. 그러니까 버핏도 먼거도 여러분들 나이가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와이스트리 한 30대, 40대 제일 많겠죠? 40대도 많으시고 50대도 많으시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어릴 때 이 사람들 20대, 30대 때 이미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정말 플로트가 아닌 생 레버리지 대출을 썼다. 보통 젊을 때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빚도 끌어오고 사실 우리나라도 20대 남성의 주식 회전율이 제일 높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먼거랑 버핏도 혈기왕성할 때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실제로 버핏이 레버리지를 별로 안 썼다고 나오고요. 자기는 평생 쓴 레버리지의 비율 제일 높았을 때가 25%라고 그래요. 내가 10억이 있으면 2억 5천까지밖에 안 빌렸대.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면 담보 비율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써가지고, 신용융자로 투자하시는 분에 비하면 대출도 아닌 정도. 거의 그 정도면 뭐 진짜 레버리지도 아니죠. 그것조차도 이제 점점 줄여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 플로트 투자로 넘어가면서 수익률을, 레버리지를 쓰지만 운전대에 칼을 안 꽂는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하여튼 그 결론은 하여튼 이 형님들은 다 해봤다. 네,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팍팍? 그러니까 다 해보고 현자가 된 거죠. 네. 내가 다 해봤으니까 그냥 형 말 들어.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되는데 우리도 나도 해보고 싶잖아. 나도 해버리지, 나도. 근데 좀 안심도 되잖아. 왜냐면 여러분 이미 썼으니까 버핏도 해봤었네. 나도 괜찮겠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 1권까지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레버리지 써봤거든요. 레버리지 쓰고 이제 야식 잡수할 때 여러분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 해본 겁니다. 다 해본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버핏의 말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남들이 공포에 빠졌을 때 탐욕을 부려라.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그때 공포를 느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것도 그 형님들의 경험담이 진짜 이게 웃긴 얘기인데 이 워런 버핏의 얘기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1974년 11월 지금과 같은 때였어요. 어떤 때였냐면 인플레가 되게 높고 70년대 금리 막 인상되고 주식이 계속 안 되던 그때에 워런 버핏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포브스에다가 할렘에서 진탕 즐기다가 나온 남자의 기분이 아마 이럴 겁니다. 이제 투자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 내가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뭘 사도 될 만큼 나는 탐욕을 부리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기억하기에는 지금이 1974년 11월이
또 11월이네, 하필. 2023년 11월 비슷하네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지금이 필립 피셔가 좋아할 종목들을 벤저민 그레이엄이 좋아하는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최초의 시기다.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을 담배꽁초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무조건 대박 난다. 지금 주식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포브스에 실렸거든요. 네네네. 지금까지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할 정도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얘기일 거고요. 엄청난 명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면에 네네네. 버핏은 이때 돈이 없었답니다. 아, 그래요? 돈이 없어서 이미 주식에 몰빵. 네, 주식을 살 수가 없었대요. 한 주도. 예수금이 없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면 자기가 좀 이렇게 허장성세를 부렸다. 아,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네, 아니 그 책은 앨리슨 슈레더가 썼지만 인터뷰를 하고 쓴 거니까. 네, 그래서 나는 그때 돈이 없었는데 그렇게 그냥 얘기했다라고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네. 저는 이미 있는 용기 다 끌어와서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사서 좀 올려주세요. 오, 그런 느낌. 이것도 지금 2023년 11월 여러분 느낌 아닙니까? 지금 2021년 주식 다 샀어. 물렸어. 근데 공포의 시기야. 주식을 더 사라고는 했는데 예수금이 없잖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는 게 버핏은 어떨까? 근데 버핏 막 요새 뉴스 보면은 네. 현금성 자산 사상 최대. 뭐 또 총알 장전 하나. 뭐 이렇게 기사 나오잖아요. 네네. 그건 지금의 버핏이고 90살의 버핏이고 이렇게 70년대 40대의 버핏은 몰빵 찍고 손 빨았다.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사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저희 또래 그때의 네. 버핏인데. 그렇죠. 하여튼 형님들은 다 해봤다. 네. 또 버핏한테는 자녀가 3명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아마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에 들어와 있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네. 과거에 그 버핏의 자녀들이 네.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좀 판 적도 있다고. 네.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 네. 그 돈 갖다 뭐 했을까요? 이 버핏의 딸 중에 수지 주니어, 이게 네. 첫째 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수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버핏의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수지입니다. 그래서 그 딸 이름을 수지 주니어로 이제 지은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첫째 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버핏이 이때쯤에는 이미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이 자기의 대부분의 재산이 됐고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버핏이 부자가 된 건데요. 네. 그 주식을 뭐 자기도 갖고 있고 자기 아버지도 갖고 있고 부인도 갖고 있고 뭐 애들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네. 그러니까 버핏의 아버지죠. 버핏의 아버지 하워드가 돌아가시면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이제 손자들한테 물려줍니다. 유산으로. 근데 아들한테는 안 줘요. 왜냐면 아들은 부자니까. 네, 아들은 안 주고. 아들 건너뛰고 손주들한테. 네, 손자랑 그다음에 버핏의 남매들. 그러니까 형제들. 버핏의 형제들. 다른 형제들한테만 이제 유산을 주게 되는데 그 유산의 대부분도 버크셔 해서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줬는데 이 수지 주니어가 할아버지가 준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홀랑 팔아먹습니다. 1970년대. 거의 다. 그 중에 일부가 아니고요? 거의 다. 아, 그래요? 거의 다 팔아가지고 뭘 샀냐면 자동차를 한 대 사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를 하나 사요. 그게 이제 포르쉐라고 하는 고가 브랜드의 자동차. 그다음에 고급 콘도. 우리로 말하자면 무슨 뭐 브라이튼이나 네. 뭐 저기 잠실에 있는 건 뭐죠? 그 시그니엘. 뭐 이런 걸 하나 산 것 같아요. 이야, 그러면 그 수지 주니어가 이때면 거의 20대 네, 어릴 때죠. 어릴 때죠. 예, 네, 맞아요. 어릴 때일 거예요. 네. 근데 할아버지 하워드 버핏이 네. 물려주신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대부분 홀랑 팔아서 네. 포르쉐랑 콘도를 샀다. 네.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그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포르쉐 한 대 있고 내가 브라이튼 하나 있으면 네. 뭐 나쁘지 않잖아요. 건강한 부자 정도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그래서 요것만 보고 예. 인터넷 찾아봤어요. 네네. 요거를 팔아서 어떻게 됐을까? 얼마짜리였을까? 예. 계산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80 정도 됩니다. 한 주당. $80? 네. A주 기준으로 네. $80. A주. 예. 지금은 $53만 거든요. 그러니까 $80면 10만 원 정도고 53만 $면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53만 $가? 아니야. 6억인가? 8억? 그러네. 8억.
계산 아니에요. 지금 거의 한 8억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7, 8억이에요. 7, 8억. 맞아. 그러니까 10만 원을 팔아가지고 주당 10만 원에 팔은 주식이 8억이 된 거예요. 6억 9천 나오네. 6억 9천. 오케이. 그러니까 80달러 10만 원을 가지고 6억 9천. 한 주당이에요, 여러분들. 네. 이 사람이 한 주를 판 게 아닙니다. 수백 주를 판 거예요. 그걸 다시 이제 계산해봤죠. 네. 수지 주니어가 포기한 돈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네. 안 팔았더라면 네. 1억 6천만 달러고요. 1억 6천만 달러. 한 2천억 원 정도 되죠. 오.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이게 2천억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얼마나 많은 거야 생각이 안 나실까 봐 이분이 이제 포르쉐를 그때 샀으니까 포르쉐랑 비교를 해봤어요. 네네네. 제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포르쉐 제일 비싼 차가 포르쉐 911이라는 모델이더라고요. 그거를 1,500대를 살 수 있대요. 아, 당시에 한 대 산 돈으로. 네. 그러니까 요 분이 참 안타까운 의사결정을 하셨다. 이 수지 주니어가. 근데 솔직히 그때 자기 아버지가 그래 잘 될 줄 알았겠어요? 그 방직회사 그 이상한 거죠. 직무를 해서 아우 저 냄새나는 회사 사가지고. 그렇죠. 네, 그 버크셔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포르쉐가 필요했죠. 포르쉐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근데 네, 빨리 달려야죠. 우리가 그렇게 수지 주니어를 이해하거나 네.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네. 버핏이 계속 수지 주니어한테 버크셔를 물려줘?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분은 네, 다이아몬드 돈이 네. 엄청 많습니다. 그쵸 뭐 후회하겠습니까? 아빠도 그때는 빨리 달렸어야 됐다고 막 이러면서 학교 가려면 빨리 달렸어야 됐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두 번 현타가 오는 거죠. 나도 이러는 거 아닐까 하다가 얘는 그래도 부자네.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여러분 그래서 막 자동차 사시고 막 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버핏의 자녀들은 좋겠다. 맞아요. 근데 버핏의 자녀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뭐 버핏의 자녀 그러니까 되게 어려 보이는데 다들 70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70대죠. 그 자녀를 부러워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의 자녀예요. 여기 70대 뭘 부러워. 젊음이 있는데. 저 젊은 게 더 좋은 겁니다. 또 그 버핏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보험사 아닙니까? 네, 보험사. 가이코라고 하는 그 보험사. 그러면 이 가이코는 처음에 어떻게 투자를 결심하게 됐을까요? 이게 처음에 가이코를 알게 된 거는 아주 옛날이고요.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잖아요. 네. 벤저민 그레이엄이 가이코를 좋아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오래된 회사네요. 네. 그러면. 그랬는데 이거를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었지 버핏이 실제로 대규모 투자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 보험사 좋네 이 정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버핏이 언제 이걸 투자를 하게 되냐면은 가이코가 망하기 직전 한번 문제가 생기기 적이 있거든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가이코라고 하는 거는 운전 보험 자동차 보험 회사예요. 네네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로 하면 더케이 손해보험이라고 하시나요? 교직원 공제회. 교직원 공제회. 예. 그 더케이 손해보험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고객이 누구예요? 고객이 선생님들이잖아요. 교직원들. 선생님들은 운전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편견이지만. 선입견이긴 한데 네. 뭐 그래도 뭐 바르게 하겠죠. 바르게 하고 안전하게 할 것 같잖아요. 느낌이. 잘 모르지만 네네. 실제로 그랬답니다. 가이코는 공무원 전용 자동차 보험인데 돈은 비슷하게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명예, 안전, 보수성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고를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유튜버들보다는 안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똑같이 받았는데 사고가 안 나서 보험금이 안 나가니까 가이코가 그래서 훌륭한 회사가 된 건데 그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투자를 안 하다가 딱 한 번 얘네가 실수를 한 게 그래? 선생님? 공무원? 정말 이거 사고 안 나겠네라고 하면서 점점 준비금을 줄여갔던 거예요. 투자를 하려고. 근데 그래도 선생님들도 사고를 낼 때가 있고 뭐 선생님들 중에서도 공격적인 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한번 크게 보험금이 나가니까 회사가 휘청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네, 망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핏이 그때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인수를 해버려요. 위기에 처했을 때 싼값에. 네.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훌륭한 기업, 필립 피셔가 좋아할 만한 기업을 벤저민 그레이엄 가게에 사면 뭐 돈을 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좋아하는 기업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와, 이거 네이버 정말 훌륭해.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와, 너무 좋다. 그러고 얘네가 위기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 오를 때 사죠. 근데 기다리는 게 어느 정도 기다리냐. 보통은 이제 못 기다리고 오르니까 사버리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 내가 2020년, 21년에 카카오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22년, 23년 1년이나 기다렸어.
요새 카카오가 위기래 하면서 이렇게 사잖아요. 근데 내가 위기라고 생각해서 사면 더 빠져. 버핏은 가이코를 살 때까지 무려 20년을 참았습니다. 벤저민 그레임한테 이걸 알게 되고 자기가 분석해서 막 사장도 찾아가거든요. 사장 찾아가서 막 공부해서 다 안 다음에 아 좋은 회사야. 근데 싸진 않은 것 같아. 계속 기다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카오라는 주식이 좋다고 생각했다면 2040년 위기가 올 때까지 분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자신감, 그런 인내심이 있어야지만 버핏이 되는 거죠. 누군가 그런 생각 해봤겠어요? 제가 주식한 지 지금 20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20년 후에 내가 60살 됐을 때 살만한 주식을 20년 동안 트래킹하고 추적 관찰하다가 그때 산다?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이런 면에서도 또 비범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매력적인 가격이 왔을 때 싼 가격으로 위대한 기업을 살 수 있는 그런 네. 찬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험회사 가이코라는 그렇죠. 거고. 하나 더 있죠. 또 버핏 포트폴리오 빼놓을 수 없는 게 코카콜라잖아요. 그렇죠. 코카콜라. 그래서 막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코카콜라 엄청 마시고 막 맞아, 주총장에도 일부러 테이블 그렇죠. 앞에 놓고 팔고 막 막, PPL도 아닐 텐데 막 그렇죠. 자기네 그런 개념이죠. 예. 근데 원래 버핏이 펩시를 더 좋아했었다면서요. 마시는 걸로는. 예, 진짜 저는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모셨던 예. 그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 있잖아요. 네네네. 최준철 대표님도 코카콜라 드세요. 코카콜라. 네, 버핏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 코카콜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드셔보시다가 또 중독되셔가지고 코카콜라 너무 드시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VIP 자산운용 냉장고 보면 있어요. 막 메일 유업 거 많이 들어있고 막. 예. 아니 본인 냉장고가 있으세요. 거기에 코카콜라가 있어요. 회의실이랑. 뭐 제가 회사 간 지 오래됐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최준철이라는 사람 때문에 주식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버핏은 코카콜라겠지 생각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코카콜라 당연히. 마셨을 거야. 버핏이 코카콜라 좋아해가지고 최준철 대표님이 코카콜라 좋아하니까 당연히 코카콜라겠지. 그리고 공병 팔아가지고 뭐 알바도 했다고 하니까 코카콜라겠지.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 거의 40대? 제가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까지는 펩시밖에 안 마셨대요. 오. 펩시가 더 맛있다고? 뭐 비교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얘기는 안 나오고 본인은 펩시만 고집했다라고 이제 인터뷰가 몇 번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뭐 펩시파, 코크파 네. 뭐 이렇게 나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전에 코카콜라 투자도 안 했어요. 진짜 웃긴 일인데 나중에 이제 40대 이후에 코카콜라 투자한 것 같은데 그 전까지 펩시콜라에다가 어떻게 해 먹었냐면 이 사람이 그 설탕하고 네네. 체리를 넣어서 먹었대요. 체리 시럽 있잖아요. 펩시콜라에다가 네. 왜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그러니까 그 좀 달짝지근하고 좀 뭐 새콤달콤하고 하는 맛을 좋아했나 봐요. 그러면서 탄산이 있는 게 필요했는지 그렇게 먹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 친구 중에 돈 커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돈 커우라는 사람이 오랜 친구인데 어느 날 이제 코카콜라에 입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중역이 돼서 부사장이 됐어. 네네네. 근데 버핏을 만나가지고 야 버핏 너 요새도 펩시 마시냐? 그래서 그렇지 펩시가 짱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돈 커우가 갑자기 야 네. 너를 위해서 제품이 하나 나왔어. 뭔데요? 그랬더니 너 맨날 펩시에다가 설탕이랑 그 체리 시럽 넣지. 그치 그게 짱이야.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서 체리 코크라는 게 나왔다야. 너 그거 안 타도 똑같은 맛이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리 코크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맛이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버핏이 갈아탑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 굳이 펩시 해가지고 이거 넣고 하느니. 귀찮게 타먹느니.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체리코코를 마시게 되고 체리코코 이거 코카콜라 엄청난 놈들인데 내 입맛을 아무도 그런 입맛이 별로 없었겠지만 내 입맛을 충족시켜주니까 너무 좋아 보인 거야. 그리고 자기 친구가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을 또 하네. 그러니까 정보도 많이 얻지. 고급 정보. 그때부터 분석을 해가지고 야 이거 코카콜라 엄청난 회사구나. 좋은 친구를 둬야 되네요. 그렇죠. 코카콜라 사장까지 하는 친구.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사회까지 들어가거든요. 이 버핏이. 네. 자기 친구가 이제 뭐 사장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 코카콜라가 수십 배가 오르게 되면서 부자를 만들게 해준 그게 사실은 이 사람의 특이 식성과 이 대기업 중역이었던 친구 때문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렇구나. 하여튼 잘 될 사람은 뭘 해도 잘 된다고. 친구도 사장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는 올해 초에 버크셔에서 주총 다녀온 직원이 직원이요? 네, 다녀왔는데 대표님 안 가시고? 저는 못 가고 아하. 예,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하, 그래서 직원
직원 너무 부럽다. 근데 직원이 시즈 캔디를 사왔습니다. 아, 저도 사왔죠. 거기 나오는 초콜릿. 아, 네. 초콜릿 맛있죠. 버핏 이렇게 막 디자인 되어 있는 아, 네네네. 사왔는데 사실 시즈 캔디는 지금도 막 먼 거랑 그 버핏이랑 그 뭐 골프카트 타고 다니면서 맨날 오물오물 싣고 다니시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즈 캔디를 인수한 과정도 이것도 재밌다고요. 이것도 재밌어요. 일단은 시즈 캔디에 대해서는 제가 브랜드 가치 뭐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시즈 캔디는 여러분들은 뭐 사실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매장 한두 개 어디 있어요? 예, 어디지? 저 고속버스 터미널 어디 매장 몇 개 생겼다고 신세계 뭐 강남점 뭐 이렇게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 여러분들 아직은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어쨌든 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캔디하고 초콜릿 만드는 곳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유명한 거는 품질,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다. 양보하지 않는다. 식품회사니까. 네. 그러면서 매우 고가 정책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버핏이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시즈 캔디로 고백을 하는 거랑 다른 걸로 고백을 하는 거랑은 승률이 다르다. 이게 브랜드 가치다. 페레로 로쉐 약간 그렇죠. 페레로 로쉐 이렇게 탑 쌓아가지고 그렇죠. 종 모양으로 저기 뭐야 빼빼로데이나 네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에 그냥 있는 거 주는 거냐, 아니면 좀 이렇게 해서 종 모양 페레로 로쉐 가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나를 좀 좋아하나 이런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페레로 로쉐가 비싼 거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버핏이 하게 되는데 버핏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시즈 캔디를 인수한 다음이고요. 네. 원래도 버핏은 캔디 회사를 공부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콜릿이랑 캔디라고 하는 게 꾸준히 필수적으로 소비가 되고 반복 구매가 있는 거니까 이런 업종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열심히 조사를 하는데 잘 안 나와. 기업들이 뭐 신통치 않거나 아니면 비싸게 거래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값이 적당할 것 같지만 대주주가 팔질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이거 뭐 어떻게 살 수가 없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블루칩 스탬프 를 인수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사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버핏 회장님, 저희 동네에 시즈 캔디라는 놈이 있는데 요거 대주주가 매물로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걸 후행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걸 알고 나서 시즈 캔디를 이제 인수하려고 공부를 시작하죠, 먼 거랑. 공부를 할 때는 먼 거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게 버핏은 오마하라는 시골에 있었고 먼 거는 LA에 살거든요. 이게 아까 캘리포니아 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먼 거가 이거를 조사를 많이 해줍니다. 시즈 캔디가 정말 브랜드 가치가 있는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러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이거 브랜드 가치 짱이에요. 그리고 CEO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인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버핏은 당시에 먼 거랑 아주 친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담배꽁초형 투자에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벤자민 그레이엄한테 배웠는데. 그러니까 시즈 캔디를 투자할 때도 PER, PBR이 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싸게 사고 싶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가격을 정확히 보면은 이 시즈 캔디를 파는 그전의 대주주가 3천만 달러를 요구를 했어요. 인수 가격으로. 근데 이 회사의 자본 총계가 500만 달러거든요. 그러면 PBR로 6배예요. PBR 6배는 정말 비싸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거에 6배나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비싼데?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다. 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PER은 얼마였을까? 이 시즈 캔디가 버는 돈은 세후 기준으로 225만 달러 정도를 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3천만 달러랑 225만 달러를 나눠보게 되면은 9%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요. 그게 PER로 역산하면 10몇 배 정도 되는 거죠.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를 PBR 6배, PER 10배도 넘는 가격에 내가 인수해야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못 살 것 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바꾸게 되냐 하면 아주 금방 바꾸게 되는데 그래. 얘네가 세전으로 400만 달러, 세후로 225만 달러를 버는 회사인데 PER, PBR은 비싼 것 같이 보여. 근데 이걸 채권이라고 생각을 해볼까? 채권이라고 생각해보니까 9% 이자가 나오는 채권인 거예요. 그건 엄청난 거죠. 그럼 꽤 좋은 거잖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비싼데?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근데 역발상으로. 두 번째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시즈 캔디가 그럼 앞으로 더 팔릴까 덜 팔릴까?
더 팔릴 것 같은 거야. 인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 그러면 9%의 이자를 기대하고 산 채권인데 이자가 계속 올라가겠네. 이익이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이거 나이스하다. 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생각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을 한번 읽어드리면 좋은데 우리는 이 회사가 무한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초콜릿 하나당 15센트만 더 받으면 세전 이익이 250만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5센트가 얼마냐? 150원이네요, 150원. 예. 옛날 돈으로. 가격 조금만 올리면 뭐 1,000원짜리 초콜릿인데 1,100원이 되면은 얘네가 200만 달러 버는 줄 알았는데 400만 달러를 버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익이 2배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의 원체 그 충성도가 높아서 네. 고급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감당이 되는. 그리고 원재료라든지 뭐 운반비는 늘어나질 않는 거죠. 가격만 올린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인상한 가격분만큼의 매출액이 모두 이익이 되면서 이 회사의 이익이 200만 달러인 줄 알았는데 400만, 50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회수율로 생각을 해보면 15%가 넘는 거예요. 채권 수익률로 따져봐도 PER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리고도 앞으로도 계속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개념은 뭐냐 하면 공헌이익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공헌이익. 매출액이 늘어난 것 중에서 이익으로 떨어지는 게 몇 프로 정도 되겠느냐. 근데 시즈캔디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가치가 워낙 강력하고 가격 인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공헌이익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본 거죠. 이 일을요, 이걸 인수하는 그 한 번의 딜에서 이 사람 깨달은 거예요. 담배꽁초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다가 아니야. 퀄리티 있는 투자를 해야 돼. 그거를 채권형으로 생각해야 돼. 채권인데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 가격을 올릴 수 있어서 공헌이익까지 나와. 하는 이 단계가 사실 저는 경영학과 안 나왔지만 경영학과에 가도 뭐 한 학기는 배워야 최소한 뭐 하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개념만으로도. 네. 이 사람은 이거를 시즈캔디라는 회사를 뭔가가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매수 과정 중에 다 깨달아 버리고 그 이후로는 말하자면 코카콜라 투자한다든지 애플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한 진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고요. 또 하나 이 버핏한테 놀라운 점이 뭐냐면 그래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일종의 주식 투자 개념으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이렇게 뭐 경영에 참여한다든지 이러지 않았어요. 일부 주주 행동주의처럼 PBR 낮은 걸 사가지고 조각조각 내서 판다든지 이런 건 했는데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걸 연구를 해다 보니까 이거 브랜드 가치 참 재밌는 거야. 그리고 광고를 좀 어떻게 좀 해보면 더 잘 팔릴 것 같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경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래서 초콜릿이랑 캔디를 엄청 연구하고 자기가 사장처럼 막 하거든요. 여기서 더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이 사람이 그거를 몇 개월 해보고요. 예. 바로 그만둬버려요. 왜요? 이건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닌데? 이거는 CEO가 따로 있고 걔가 더 잘하는데? 나는 그냥 투자할래.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되게 뼈아픈 얘기가 우리 애들한테 될 수 있지만 보통 우리는 한번 뭘 시작하면은 그 철수 장벽 때문에 그냥 줄줄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경영학과 들어갔어? 내가 법대 들어갔으면 그래도 사실을 10수까지는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게를 한번 열었으면 그래 저 친구 가게가 더 잘 되는 업종이긴 하지만 그냥 하지 뭐. 나는 원래 이런 놈이 뭐 이러잖아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네. 이 사람은 쫙 해봤다가 아니네 막 철수하는 그것도 저는 얻는 속도라고 해야 될까? 그걸 깨닫는 이 빠르기가 엄청난 속도. 안 되면 접는 거. 네. 그래서 약간 판단이 틀리면은 바로 그 주식을 매각하기도 하고 뭐 TSMC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맞아요. 시즈캔디는 뭐 지금도 아주 훌륭한 그 자산. 여전히 돈을 뽑아내는 현금 지급기죠.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맞아요.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은 맞아요. 계속 사 먹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버핏 얘기를 하는 중인데 주식을 볼 때 중요한 점 하나가 나온 거예요. 브랜드 가치, 가격 결정력, 공헌 이익률 이런 거를 한번 따져보시고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격이 올라도 그 고객이 계속 머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이 회사가 매출액이 늘어났을 때
들어가는 비용, 뭐 투자비가 더 들고 사람도 더 뽑아야 되는 비즈니스인가? 아니면 돈을 더 버는 족족 현금으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인가? 이런 거를 보고 기업을 필터링 해 나가면 버핏과 같은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하나가 이제 시즈캔디였습니다. 브랜드 가치, 고객 충성도, 또 공헌이익. 우리나라에도 혹시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코카콜라나 아니면 시즈캔디 같은? 저는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많다고요? 우리나라라고 뭐 없는 건 전혀 아니죠. 코카콜라 같은 회사는 적어요. 왜 없냐면 코카콜라는 전 세계로 되게 많이 뻗어나갔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거고 네. 시즈캔디는 비상장 주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 그냥 꾸준히 돈을 벌어다 주는 것 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서도 꾸준히 벌어다 주는 회사? 그런 회사 아주 정말 많죠. 그런 것. 근데 그러면서도 전 세계로 성장하는 회사는 좀 적은 거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필수 소비재 중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이 아까 공헌이익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이 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 없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 생산이라든지 운반 이런 유통 과정이 매우 단순하다라든지 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공헌이익률이 보통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기업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공헌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이고요. 뭐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가격 전가력이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브랜드와 아니면 어떤 기업의 이 구조만 놓고 보면 하나하나는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종합적으로 섞어놔서 봤을 때 혼재돼 있으니까 더 어려운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상장 주식이 아닌 경우도 있고 상장 주식인데 PER이 높거나 이래가지고 내가 투자하기가 조금 꺼려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건 뭐 가이코처럼 20년 기다려보면 언젠가 한 번은. 네. 근데 또 그때는 망할 것 같아가지고 또 일반 투자들은 맞아요. 사기가 힘들죠. 또. 그 네브래스카 퍼니처 마트 이거는 가구점 혹은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집안 인테리어 소품 팔고 뭐 이런 데들? 그렇죠. 이케아라고 비슷하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케아인데 이제 점포가 많이 없는 이케아. 그 동네 뭐 여의도 이케아 같은 개념이 이제 네브래스카 퍼니처 마트. 여기도 이제 대표적인 버크셔에서 왜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여기는 영업 방식이 애초부터 아주 특이했다면서요. 여기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보면서 이제 좀 자세히 알게 됐는데 일단은 이 회사가 생기게 된 그 경위를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분이 로즈 블럼킨이라는 분이 있는데 버핏이 정말 많이 언급하는 경영자예요. 이런 경영자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 러시안가 쪽 출신이에요.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자기네 나라 사정이 있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는데 뭘 해야 하지?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기술도 별로 없고. 그럴 때 하는 게 보통 유통업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큰 기술이 없으면 일단 떼다 파는 거죠. 그렇죠. 도매소매. 그렇죠. 도매소매 하는 게 사실은 진입장벽이 좀 낮은 업종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인테리어 소품, 뭐 가구 이런 것들을 유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카페트를 유통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카페트가 모호크 인더스트리즈라는 카페 제조사의 유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통은 이게 1야드에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책정되나 봐요. 면적당. 네. 이제 미국이니까 야드를 이제 쓰는 건데 이 사람이 1야드에 3달러에 사온 거예요. 도매상에서. 그걸 3달러에 사와서 4달러 정도의 일반 소매가한테 팔았어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 이 모호크가 만들면 그거를 도매한테 넘기고 도매가 1야드에 3달러에 판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소매는 1야드에 6달러 정도에 판대요. 더 비싸게 팔았다고요? 네, 보통은 6달러 정도에 파는 건데 이 로즈 블럼킨 아줌마가 이거를 3달러 95센트에 판 거예요.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마진을 덜 먹고. 그랬더니 모호크 인더스트리즈가 이 사람을 고소를 합니다. 아, 왜 우리 제품 가져다가 싸게 파느냐? 우리 브랜드 가치 떨어지지 않냐, 너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소매 가격도 좀 이렇게 정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정가제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어디도 할인이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아줌마가 갑자기 이걸 싹싸게 팔아버리니까 나머지 도매상들이 문제가 되겠죠. 항의하죠. 저 이상한 사람 나타났다. 쟤 때문에 우리 마진 깎이는 거 아니냐. 시장 질서가 흐트러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호크 인더스트리즈도 이거 안 되겠다. 바로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네네. 로즈 블럼킨 여사를 고소를 합니다. 자기네 제품 가격을 싸게 팔았다고 해서 고소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사실 나쁜 짓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님. 저는 그냥 싸게 판 것뿐이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장사를 해요. 가져온 가격에서 이득은 10% 정도밖에 안 봅니다. 가격은 어차피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막 이런 네. 식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판사가 이분의 손을 들어줍니다. 로즈 블럼킨이 이겼어요. 예. 이기자마자 그 판사가 한 일이 뭘까요? 판사가요? 네. 땅. 로즈 블럼킨, 오케이. 너가 싸게 파는 건 괜찮아. 승소! 하고 이제 네브래스카 퍼니처 마트 가서 카페트를 삽니다. 판사가요? 네, 판사가. 네. 그래도 되나? $1,400어치를 샀답니다. 그 당시 돈으로 거의 뭐 200만 원이니까 진짜 비싼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 판사가 완전히 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로즈 블럼킨 여사의 이 영업 방식에 대한 이 단적인 예고요.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가격을 싸게 주면 결과적으로는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브래스카에서 원래는 되게 작게 시작을 했는데 가장 큰 가구점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오마하 지역, 그 네브래스카 지역에 다른 뭐 예를 들면 월마트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막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네. 들어왔는데 전부 다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절대 못 이기는? 이 가격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거 뭐 $1 남겨먹기 못하죠. 그러니까요. 이 아줌마는 평생 할머니 돼서 늙어 죽을 때까지 막 꼬부랑 할머니 이게 잘 끌고 다니면서 너 일 잘하네, 일 잘하네 막 인건비 안 올려주고 하면서 막 싸게 장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다 죽어나가. 버핏이 이걸 그래서 인수를 해버린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경쟁 우위 요소 중에 원가 우위라는 거. 그렇죠. 가격을 싸게 파는 거를 뭔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로즈 블럼킨 여사의 그런 괴팍한 성격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더라.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포장을 잘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술력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사업 구조가 특이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원가 우위로 속된 말로 경쟁사 조져버리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뭐 벌벌벌벌.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업에 진입을 안 해. 그쪽 가가지고 가구는 팔지 말자 그냥. 네브래스카 버리자. 저기 지저분한 시장이라고 막. 아니면 우리 네브래스카에서 가구 하지 말고 우리 뭐 컴퓨터 팔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기업 중에 코스트코라는 기업 있잖아요. 예. 코스트코가 똑같이 영업하거든요. 마진을 정해놔요. 예. 어떤 품목이든 간에 우리는 몇 %만 붙여. 이익률은 3% 이상 안 벌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경쟁사가 마트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마트도 홈플러스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가격을 싸게 해줘버리니까 판매량이 늘어나고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제조업체들한테 구매 교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있잖아. 내가 물건 10개 아니고 이제 100개 살 거니까 가격 더 내려줘. 그러면 내가 마진이 생겨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마진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또 내려 가격을. 그래서 또 나는 영업이익 3%만 받아. 그러니까 또 고객들이 많이 와. 네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코스트코가 지금 상장 기업으로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비상장 기업으로서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네브래스카 퍼니처 마트가 이런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야, 코스트코도 그 무슨 뭐 가격표의 비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코스트코에 무슨 뭐 가격 옆에 점이 찍혀 있으면 이게 최근에 가격 변동이 있었던 거고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야, 근데 이런 데가 진짜 가격 정책이 치열하네요. 네. 얘기 나온 김에 우리나라 가구 산업은 어떻게 좀 비전은 없습니까? 우리나라 가구 산업이 사실 상장사가 많이 없죠. 몇 개 없죠. 한샘, 리바트 정도. 그게 이제 큰 이제 거의 큰 회사인데 그 회사들의 의자 회사들은 또 따로 상장되는 회사 그렇죠. 있습니다만. 네, 뭐 시디즈라든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회사들의 대부분은 사실 이 건설 경기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부동산 경기. 네. 이게 어쨌든 사람들이 이 집을 좀 이사를 좀 기분 좋게 할 때 그렇죠. 가구도 한번 싹 바꾸고 왜냐면 집 사는 건 몇 억이고 가구는 끼케야 뭐 몇백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냥 통으로 생각하면 괜찮은데 내가 복비 좀 아끼고 한 호가만 낮춰가지고 아파트를 잘 샀으니까 소파 할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수요가 있어야 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인테리어가 리모델링 시장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택 경기랑 다르게 가지 않을까? 맞아요. 이른바 디커플링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는데 저도 그거에 혹하긴 했었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때가 아파트 시장 되게 좋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한샘 주가 막 엄청나게 오를 때 이 오른 주가를 합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이제 아이디어들을 가져왔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온라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당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건 현재까지의 상황이고 그럼 앞으로 건설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 게 뭐 한샘이나 리바트 주가의 가장 큰 드라이버일 텐데 저는 나쁘게 될 거냐 좋게 될 거냐 하면은 뭐 좋게 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지금 건설 경기, 아파트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전 나쁜 쪽인 것 같고 나쁘다면 좋아질 거지 않을까? 하는 정도 생각이 드는데 한샘이라는 회사는 제가 항상 이제 가시권에 두고 있지만 20년 기다리시는 거예요? 20년은 아니고 지금 몇 년째야. 지금 벌써 2017년부터 네네네. 지금 많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1년에 한 번씩은 꼭 미팅을 해요. 가서 좀 요새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네네네. 저희 건설 경기는 안 좋아도 좀 리모델링은 잘 되십니까? 온라인 대응은 합니까? 이런 거를 꾸준히 지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제 기준에는 좀 비싸 보여가지고 못 사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은. 네. 그러면 한 10몇 년 더 보는 걸로. 그리고 그 워런 버핏은 빌 게이츠랑 되게 친하잖아요. 네. 그래서 빌 게이츠 멀린다 재단에도 기부 굉장히 그렇죠. 많이 하고 거기다 거의 다 99% 하기로 했죠. 네. 그 재단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또 버크셔에 못 담아가지고 네. 요건 좀 한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좀 샀었다고요? 저는 버핏이 개인 계좌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사실. 또 최근에 약간 좀 노이즈도 네,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대요. 예. 개인 계좌가. 그 참 재밌나? 하여튼 거의 그게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 저는 이런 투자 방법을 안 하는데 네. 아주 흔한 투자 방법 중에 그런 거지. 보초병 보내본다. 보초병 세워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발가락만 담가본다 막 이런 거. 내가 현재 많이 사진 않을 거지만 아예 그냥 안 보는 것보다는 관심 종목으로만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좌에 좀 찍혀 있으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 이런 걸 보초병이라고 하잖아요. 버핏도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보초병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꽤 나이가 들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를 만났을 때가 제가 알기로 한 거의 60대 가까이 됐을 때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나이가 들었을 때 빌 게이츠를 만나게 됐는데 빌 게이츠와 만나자마자 엄청난 친구가 된 거예요. 네. 원래는 둘 다 탐탁지 않았어요. 저 새끼 저거 날티나는 무슨 또 컴퓨터라는 걸 하던데 막 이렇게 된 거고. 근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세계 부자 순위 1위, 2위 막 이랬던 시절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친구가 된 다음. 그 다음. 그 전에는 그 직전 정도. 막 마이크로소프트 이적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또 컴퓨터 해가지고 뭐 상장시키고 뭐 이러고 있네 뭐 이 정도였고 빌 게이츠는 저거 지금 구닥다리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불꽃이 팍 튀기면서 비즈니스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말이 통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빌 게이츠는 물론 이제 컴퓨터의 광이었겠지만 이 윈도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 PC를 이용하는 모든 유저들을 사로잡은 다음에 거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놓고 그렇죠. 뭔가 소프트웨어를 거기서만 구현할 수 있게 만드는 버핏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일이었던 거고 버핏의 식견이라는 건 아까 이제 워싱턴 포스트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다양한데 이미 있는 구루 중에 구루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뭐 몇 박 며칠인가 얘기를 하면서 정말 친해졌답니다. 근데 그때 빌 게이츠가 또 이제 자기 친구한테 주식을 추천한 거예요. 네. 버핏 형, 내가 주식 2개만 추천해 줄까? 그때 빌 게이츠가 워런 버핏한테 그래요? 둘이 친구가 된 다음에 그날 이제 그 첫날 이제 두 번째 날 그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네네네. 형 요새 주식 중에 앞으로 잘 될 거 딱 2개 있어. 내가 추천해 줄게. 하나가 인텔,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이 그건 이제 잘 나가는 시절에. 네, 잘 나가는 시절.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가면 인텔도 잘 나가는 거고, 인텔이 잘 나가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PC는 잘 팔리고. 쌍두마차를 자기 이제 확신을 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버핏은 인텔까지는 내가 좀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 계좌에 샀답니다. 볼초병을 100주를 샀대. 100주. 네, 100주. 그러니까 우리랑 큰 저기가 없어. 네. 동질감이 있어. 100주면은? 네. 그 당시에 제가 얼마인지는 안 찾아봤는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러니까 뭐 하나 들으면 100주씩 샀대요, 항상.
일단은 그 관심 종목 리스트처럼 넣어놓는 그런 개념. 그게 무조건 그냥 100주. 100주. 근데 그 이후에 버크셔에 담지는 못했던 게 이제 결론이고요. 맞아요. 그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산 거는 말하자면 일종의 저 사람 되게 똑똑한 것 같아. 빌 게이츠라는 놈 똑똑한데 내가 우정 겸 산 거지 이게 실제로 정말 이해를 많이 해서 산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기사 근데 생각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 엄청 잘 나가다가 2010년대부터 그 모바일 비즈니스에 적응을 못한다 그렇죠. 이러면서 막 망가지고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는 끝났다 막 이랬고 근데 어느샌가 보니까 지금 애저라고 하네요. 엄청나죠. 클라우드랑 지금 뭐 이제 챗GPT랑. AI에다가 지금 세계 시총 1위 되기 직전으로 거의 알고 애플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붙어 있죠. 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거라도 샀었어요. 그러게. 근데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주식 한 주가 거의 한 7억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의 집값인데 그게 클래스 A라고 하는 A주고 B주는 얼마 안 합니다. 300 몇 달러? 300 몇십 달러? 그럴 거면 한 350달러?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래도 A주 너무 황제주고 한 주 살라 그러면 막 7억이 드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좀 접근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B주를 발행을 했다라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른 완전히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더 퍼블릭이라고 대중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취지가 저한테는 있는데 버핏도 당연히 그래서 내가 투자를 제일 잘하는데 이 사람들 주식 하다 보면 맨날 깨먹고 그렇다고 ETF 사자니 버크셔가 더 잘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너네들도 참 부자가 되길 내가 도와줄게. 너 나중에 이거 사가지고 나랑 주주총회 때 만나자라는 걸로 비주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두가. 그 비주 몇십만짜리 한 주만 있으면 그냥 다 주총자 올 수 있고. 그게 전혀 아니고요. 이 버크셔가 되게 잘 나가가지고 세계 1, 2위 부자가 됐을 때 버핏이 그때 어떤 또 이렇게 똥파리가 끼게 되냐면요. 버크셔의 그 연차 보고서를 깐 다음에 모이 들어있는지 있잖아요. 그걸로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제? 네, 복제해가지고. 왜냐면 버크셔 A주는 그 당시엔 몇 억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몇 천만 원이었다면 한 번에 몇 천만 원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펀드로 만들어서 나한테 돈을 맡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헤지 펀드들이 정말 많이 생겼대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야. 왜냐면 버핏이 훌륭한 사람인 건 알겠고 근데 따라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펀드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걔네들이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기 시작했어요. 버핏이 짜증이 너무 났대요. 내가 잘한 건데 이 새끼들이 옆에서 똥파리처럼 이거 피 빨아먹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걔네들 어차피 복제해봐야 버핏은 장기 투자고 그 연차 보고서도 나오고 3개월에 한 번씩 투자 보고서 나오니까 그것만 보고 3개월에 한 번씩만 리밸런싱 하면 되고 야 완전 피 빨아먹는 그래놓고 수수료는 뭐 2%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핏이 짜증이 나서 요 새끼들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지? 고민을 하다가 비주를 만들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버크셔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면 저 사모펀드 다 망하지 않을까? 그 복제하는 그런 다른 펀드들을 속된 말로 연명하기려고 비주를 누구나 살 수 있게. 그러니까 버크셔에서 복제하고 싶어? 그럼 클래스 B를 사세요. 맞아요. 그렇게 했던 거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너무 험담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스노우볼 책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대단한 그런 건 기억력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적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서전에 담긴네요. 자서전에 담긴네요. 근데 그 서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버핏이 앨리슨 슈레더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너 내 책 써라 라고 하면서 내가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줄 거고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다 도와줄 거야. 근데 말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옛날 일이니까 애매할 때는 무조건 나쁜 쪽 얘기를 써. 그래요? 네, 버핏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낮은 쪽으로 얘기를 쓰라. 멋있다. 겸손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A주, B주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모펀드 가입하면 2% 내고 해야 되는데 B주 사면 그냥 사면 되는 거잖아요. 막 샀어. 근데 어떨 때 사모펀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버크셔가 잘 나갔을 때. 버크셔 주가 좋으니까 따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일종의 캐시우드 ETF 같은 거예요. 했더니 버핏이 공공연하게 사석에서
제가 이거 카메라 꺼지는 거예요. 꺼지면 제가 버핏이에요. 버핏 친구예요. 야, 대호야. 아, 저 멍청한 놈들 봐라. 내가 비주 만들어주니까 좋다고 지금 버크셔 사는 거 봤지? 쟤네들 멍청해서 그래. 지금 버크셔 고평가거든. 아, 그래요? 웃긴 놈이다. 주식 진짜 몰라. 이렇게 일반 투자자를 네. 공공연하게 힐난했다고 합니다. 그게 책에 쓰여 책에 나와요. 있다고요? 책에 쓰여 있어요. 그럼 버핏도 알고 있겠네.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A주가 아니라 네. B주를 사는 사람들을 무시했다. 그 당시 돈이 없어서 무시한다기보다는 지금 너무 고평가 돼가지고 버핏이 신격화돼 있는 그 시점이니까 너네들이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주식을 아무리 버크셔라고 하더라도 버핏은 연차보고서에 맨날 쓰거든요. 지금 버크셔가 싼 거 같아요? 비싼 거 같아요? 또는 너무 싸면 제가 자사주 매입하겠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항상. 네네네네. 근데 이때는 고평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야. 하지만 상업펀드를 엿먹이기 위해서 그 고평가 시기에 비주를 만든 건 사실인 거죠. 야, 자기 회사를 또 그렇게까지 평가를 해주고 이게 사실 자기 회사에 대해서 고평가되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가끔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CEO분들이 증권방송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저희 회사를 너무 테마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막 이렇게 상한가 가고 있는데 지금은 위험합니다. 네네. 저희 회사를 장기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했다가 어디 회사 주가 하한가 그렇죠. 맞고 욕 엄청 먹고 저게 CEO냐 내가 죽이겠다 막 이러면서 뭐 이런 분들 주가 많은데 관리 안 하냐. 아, 근데 사실 뭐 CEO가 제일 정확하게 보겠죠. 네, 지금 네. 업황도 알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최근 소식 보면 워런 버핏이 올해 3분기 네. 그때도 뭔가 새로 산 주식이 있는데 네. 이거를 증권감독기구에 네. 내가 분기 보고서 낼 때 네. 요거 비밀로 해달라.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블랙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받아들여졌어요, 이번에는. 아, 이번에 받아들여졌군요. 네네네. 네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고? 아까도 네.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신 그렇죠.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로 기업들을 전체 인수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에서 이 사람이 제가 그 전에 잘 몰랐을 때는 버핏이 기업이 좋으면 전체를 다 인수하는 게 속 편하다. 굳이 이걸 상장시켜 놔가지고 주주들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의 시작점 중에 하나 이것 때문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거래위원회에 불러 처리를 해달라라고 이제 건건히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한번 크게 거절을 당하면서 이래 가지고는 내가 상장 주식을 많이 매매할 수 없겠다. 앞으로는 웬만하면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통째로 딱 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딜 클로징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상장기업 주식을 살 때 뭐 100%를 다 목표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조금 드물기는 네.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다 인수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죠. 뭐 금융사 투자를 하는데 그 네. 은행을 다 인수하고 이러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비상장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하. 그리고 또 원체 포트폴리오 그 상위 몇 개 주식이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는 좀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큰 의미가 또 있지도 않고. 네. 야, 이거 근데 스노우볼은 꼭 이 뭐라 해야 됩니까? 개정판이 나와야겠네요. 그 이후에 했던 그분의 해안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는 인류의 전 손해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이후로도 15년 동안 엄청난 발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버핏하고 앨리슨 슈레더한테 죄송하지만 좀 제대로 좀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일단 나온다고 써주셨으면. 하니까. 네. 아니 왜냐면 사실 그 사람의 전기 자서전이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전기도 나오긴 맞죠. 했습니다만 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나왔던 거고 그렇죠. 잡스는 아마 돌아가신 다음에 나오지 않았던가요? 잡스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게 돌아가신 다음에 헷갈리는데 아마 돌아가신 다음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버핏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가 거의 80을 바라보는 나이였으니까 그렇죠. 이 자서전이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93세 내년에 94세 되시는 거여서 근데 아직까지 그럴까 이 열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게 큰 울림들을 주는 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는 그 애플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벌링턴 노던 산타페 그 철도회사 철도회사 투자했던 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금융 위기 때 했던 행동들 네. 그게 물론 이제
지금 나온다고 하면 정말 기분 좋게 나온다고 하면 코로나 때까지는 못 나오겠죠. 에필로그 정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래도 우리가 서브프라임 때 정도까지만 알 수 있어도 아 우리한테 배우 가르쳐주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나온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이라는 책이 어디 있는데? 밖에 있나? 여기는 없습니다. 네. 그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이라는 책도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좋죠. 네. 약간 좀 자서전처럼 쓴 네. 예, 그런 게 또 한번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주서한의 책이라든지 책으로 나온 건 전 다 봤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뭐랄까 그냥 교과서 같죠. 재밌는 교과서. 아주 잘 쓰여져 있죠. 근데 이 스노볼 같은 경우는 정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써 있거든요. 투자 얘기도 써 있지만 뒷담화한 것도 써 있고 제일 재밌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서 그 결론에 이르렀는가도 나오는 거죠. 주주서한은 마치 내가 이런 거 했어? 너네 이런 거 잘 알아야 돼? 교훈을 딱 주는 거라면 그 과정까지가 나와 있는 책이라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너무 많았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나 가치 투자자야, 나 버핏의 후예야 많이 떠들고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알게 된 게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얘기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내용이 추가된 버전. 200페이지만 더 안 바랄게. 근데 이제 1권이 900페이지, 2권이 700페이지였는데 네.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네. 일단 기대가 됩니다. 야, 정말 많은 거 오늘 배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송과 채널이 없습니다. 아, 딴 데서 안 받아줍니까? 아,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또 워런 버핏 얘기냐고 막. 아, 일단 옆에 앉은 사람이 네네네. 그거를 받아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이해하지 못하는 MC가 앉아 있으면 이 얘기 너무 어렵죠. 하지만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그 얘기만 가지고 지금 아마 저희 1시간 정도 했나요? 지금 1시간 40분. 1시간 40분을 워런 버핏 책 얘기만 한다? 그러면 사실은 너무 지루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봐주시고 계시다는 게 이 와이스트릿이 빛입니다. 우리나라 이 건강한 투자의 빛. 이 여러분들 진짜 이 채널을 지켜야 이런 게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딴 얘기 해서 못한다니까? 그리고 그런 김에 한번 나왔는데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하면 좋잖아요. 그 얘기를 최준철 대표님도 항상 해주세요. 아, 가치 투자자들이 설 무대가 없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가요 무대. 그러면 콘서트 최준철 대표님은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줘야지. 아, 그러네. 저는 돈이 없지만 최준철 대표님은 인맥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으면 여기다 좀 이렇게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자주 나오시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저희가 저기 공적 기구로 가는 건 어떨까요? 오픈 AI처럼. 비영리. 네, 비영리. 일단 그거는 제가 좀 먹고 살기 좀 여유가 생긴 다음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종목 얘기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막 뭐 좀 핫한 이야기, 뭐 배터리 이야기 막 이런 거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그런 쪽에서 이렇게 홀대를 받는 측면이 있는데 원래 이게 정말 찐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가치 투자는 외로운 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외로워서 지금 36만 명밖에 없는데 36만이면 36만 뷰는 찍어줘야 됩니다. 이 영상에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비교해 본다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편집하시면 됩니다. 네. 해서 여러분 공유. 네. 아, 좋아요. 그치. 생각해봐. 1700페이지를요. 제가 물론 그 시기에 좀 바쁘긴 했습니다만은 다 읽는데 2주가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1시간 40분이면 그냥 출근할 때 딱 꽂고 보면은 이틀 출근이면 스노우볼 1700페이지 솔직히 일단 안 읽어도 돼. 일단. 그 다음에 다시 읽으면 돼. 나중에 시간 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본인이 해놓고 얼마나. 아니, 제가 좋다는 게 아니고, 이 컨텐츠를 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좋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개정판 나오면. 개정판 나오면 또 한번 하는 걸로. 좋습니다. 그리고 또 김현준 대표님의 책이 나오는 게 얼마 안 남았다고 또 이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부끄러운 책이라 가지고, 이 스노우볼 얘기하고 붙이면 좀 그렇습니다. 딱 붙여놓고. 비교해서 보시라고. 누가 더 위대하냐고.
그렇게 한번 저희가 또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때 또 그거를 어그로로 하시면 사람들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앞에 워런 버핏, 김현준 누가 위대하냐로 시작해가지고 제 표정 넣으면 네. 욕은 이제 꿀직장 TV 가서 댓글 다는 걸로. 오늘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